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24살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시는지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외면해오던 산업 현장에 부조리와 모순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마련됐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 재단의 관계자 그리고 노동 전문가와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김용균 2주기가 지나고 있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터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노동운동가이자 투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분입니다.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된 송곳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신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의 하종강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들에게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의 권미정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락사한 1,136명의 죽음을 작업대에 타고 있던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월 7일 새벽 5시쯤 A씨는 결국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고 절반은 기계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산화했습니다. 네.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슬픔 어떨지 가늠조차 짐작이 안 되는데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마음이 변하셨고 현재는 어떠신지요? 지금 2주기가 다가왔는데 아직도 꿈꾸는 듯한 느낌이고 처음에 저는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당하고 나니까 알게 됐고 저는 일반 가정주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쟁 현장에 나오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하 교수님은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수많은 노동 현장의 그 모순과 부조리 직접 듣고 경험하시고 이제 개선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24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도 큰 충격이었지만 사실은 올해가 또 전태일 50주기라 우리 사회 노동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그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평화시장 노동 조건이 하루 15시간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50년 지난 지금도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요. 특히 택배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올해 벌써 10여 명이 과로사했는데 50년 전에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 50년 지난 지금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노동자라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배지 단계 어떤 내용인가요? 저 오늘 받았는데요. 2주기 기념해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김용균 씨 사진을 본따서 만든 보통 김용균 씨 사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진이 있어요. 마스크를 쓴 사진을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가 그 사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답답해 보이고 잘생긴 얼굴을 많이 가려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고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회사 동료가 찍어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묘소에도 그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검색해 보면 그 사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저도 기쁘게 달고 나왔습니다. 인상이 딱 나오네요. 예. 우리 고 김용균 씨가 힘차게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 모습. 작년 이맘때 재단 설립 바로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김미숙 선생님께서. 네. 근데 강의를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 과정을 다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의 활동 모습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존경하는 활동가시죠. 김용균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장님. 네, 그간에 많은 활동과 또 사회에 울림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평을 하니까 참 어떻게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적게 줄 수도 없는데요. 점수로 하기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용균 재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 배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김용균 재단을 처음 만드는 날 저희가 이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렇게 용균이가 우리가 보냈지만 또 다른 용균이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비정규직들이 더 많이 잘리고 해고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과정에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사실 안내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수많은 우리들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함께 가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2년 전에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다루기를 하는데 지금 태안 화력 현장의 모습은 바뀐 것인지 당시에 2인 1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 법제화해야 된다. 맞아요. 또 어두운 작업 현장은 개선해야 된다. 네, 네. 또 1급 발암물질 취급할 때는 마스크 지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특조에서는 22개의 권고안을 냈고 세부적으로는 90여 개가 되는데 예. 그 모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것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마스크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예.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리고 조명도 일부 나아졌지만 정말로 그거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은 용균이가 일했고 용균이가 사고 당했던 그 라인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노동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다 달라지고 있지는 않고 일부 좀 안전막도 생기고 했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도 그 안전막이 불편하다고 뻗기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예. 그리고 여전히 기계를 도입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삽질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고장이 나거나 쓸모가 없어서 현재 세워진 채로 있는 네. 그런 라인들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 중요하게 2인 1조라고 말하는데 그 2인 1조가 일부 인원이 충원은 됐어요. 그때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한 450여 명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일부 200여 명 가까이 충원은 됐지만 대부분 다 3개월 계약직 아니면 1년 프로젝트직의 계약직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가 개선이 됐지만 저희가 이제 수치로 따지자면 사실은 90% 이상의 혹은 완벽할 정도로 개선을 2년간 있었어야 되는데 네. 현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기 추모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 작년에 1주기 추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평가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22개 권고안 중에서 17개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추모위원회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하면 특조위 권고안이 문정부의 캐비넷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2인 1조로 편성하거나 가도급 주었던 위험 업무를 직고용하려면 일단 고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다른 공기업들도 이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채용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직고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이 미흡한 상황이죠. 사실 법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원하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말이죠. 예.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재단까지 만들어서 계속 우리 노동 안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걸 보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가 특조위 공고안이 핵심 내용이 직접 고용 정규직인데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는 그것만 빼고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예. 지금 또 이행 점검위를 구성해서 하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직접 고용을 못 하니까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여요. 정부가 진짜 이렇게 하려고 하기만 하면 의지만 있더라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예산도 안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이행 점검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조위 권고안을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자. 언제나 발표만 하고 끝이 없는 예. 그래서 이행 점검단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구성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지난 9월에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가 혼자 일을 하다가 석탄 운송 장비에 깔리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법 제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했는데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한 가지 지난해 발전소 산재 사고가 38건인데 올해는 상반기 동안만 29건입니다. 기간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역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험의 외조가 크게 달라지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 우선 법이 문제인데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태생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1982년도에 제정됐거든요. 당시 전두환 군사정부가 사실 생색내기 위해서 급조된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폭 개정된 게 90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개정이 두 번째 대폭 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90년에 법조문이 2배 정도 늘 때 개정됐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작업 중지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법을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개정안 작성 수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1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주 개정될 때 보니까 26조의 작업 중지권이 노동부와 기업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정작 노동자는 자기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95년에 삼풍 백화점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연구소가 바로 그 길 건너편이었고 제가 그 무너지기 2시간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요. 이미 오전에 건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갈라졌냐 하면 그때 5층 바닥으로 1층이 보였어요. 근데 그냥 일을 시킨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5층에 점심에 밥을 먹으러 올라갔더니 식당가의 절반은 불을 꺼놓고 띠를 둘러놓고 영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갈라지고 있는데 갈라진 쪽은 불을 꺼놓고 안 그런 쪽은 영업을 하고 있던 거죠. 위험작업 중지권이 있었으면요. 그걸 발견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고객을 다 대피시켰으면 그 사고가 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 뒤에 세월호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험한 요소가 발견됐을 때 중지할 권한이 있으면 세월호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았습니까? 사고 난 뒤에 너무 위험해서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험 작업 중지권이 아주 미비한 게 큰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지권이란 것은 작업자 본인도 스스로 중지할 수 있지만 상급자에게 더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그리고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작업을 중지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책임을 지지 최근에 않을 수 이제 있는. 겨우 형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실효가 없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될 당시에 가장 큰 계기가 구의역 사건, 김영균 사건이었습니다. 네. 구의역 사건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김군이로만 부르고 있는데 근데 결국 개정의 계기가 됐던 이 두 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도급 금지 업무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결국 두 노동자가 담당한 업무 자체가
법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가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김은균 없는 김은균법이라는 그렇죠. 그런 오명까지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고 2년입니다.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재판도 있었을 것이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 지금 윤변이 그 첫 공판이 10월 22일 날 했어요. 근데 원하청 그 변호사 2명씩 나왔는데 원청은 자기 하청을 줬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청은 벌금 물었으니까 자기네 사장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논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그 사고를 그 안전 그 예산도 안 짜고 예. 그렇게 원하청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다 빠져나가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행태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특조위에서 22개 권고안, 22개 다는 말씀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들 이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그랬는데 권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행된 것을 몇 개를 뽑아야 할지 정말 조금 애매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정규직화인데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예.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뭐 어떤 업무의 분야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그때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던 게 노무비 착복이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절반을 빼먹을 수 있냐 이런 거였는데 그걸 올해는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은 그 월급을 제대로 받고는 있지 못합니다. 그거조차 지금 바뀌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원하청이 함께 안전관리 체제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인 이상의 사업장 공공기관 중에 일부 원하청의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보고를 한다라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뭐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거나 이런 권고사항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 9월에 그 화물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그 당시에 1,000명 이상의 발전소 안에는 제발 병원, 의원을 만들자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병원이 지어지지 않았죠. 논의도 되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안타까워했던 게 그분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사실 그 병원에 이동할 때까지만 해도 생존에 계셨거든요. 빨리 이송이 됐다라면 살 수 있으셨던 분이어서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아주 구체적인 안들조차도 사실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어떤 것들이 이행되고 있냐를 보면 90개 중에 몇 개, 아까 말씀드린 예.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조명이 좀 달라진다라든지 비정규직이지만 인원을 더 조금 채용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작년 일주기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휴지통에 버려진 이행 권고안이라고 했던 그것이 여전하다라고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로 근무하게 바꾼 곳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 2km 정도를 담당했던 사람을 2인 1조로 편성하면서 3km 정도로 늘린 겁니다. 예.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담당 구역을 넓혀라. 근데 김영균 씨가 담당했던 거리도 굉장히 길었죠. 그게 얼마였죠? 1.2km요. 그러니까 혼자 그 정도의 그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시행됐다고 해도 예. 그렇게까지 합니다. 회사가 지금. 그러면 사실 혼자 근무할 때 담당했던 지역보다 2인이 되면서 넓어지면 이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됐다고 해도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죠. 자, 입법부에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지를 가진 노동부 장관과 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지금 2년 동안의 개선책을 보면 정말로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 입법자들의 의지, 또 행정부 장관과 각 지역에 이제 노동청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작년에도 모셨고 2년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건 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길래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정부 조직을 보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인용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거의 모든 부처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노동부 정도이고 그 사약자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정도인데 별로 힘이 없고 이걸 제대로 잘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정부 내에서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도 그해 초에 마련했던 노동부안이 10월쯤에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안이 될 때 내용이 훨씬 후퇴됐고요. 네. 그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상임위에서 국회안이 될 때 내용이 또 후퇴되면서 결국 김영균 없는 김영법이 된 거거든요.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빠지고 입법부로 와서 또 한 번 빠지고. 예, 그러니까 정부 조직 내에서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추진해야 돼 좀. 그리고 그게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 그걸 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모든 조치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쪽에서 항상 막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계획들이 발표됐다가도 항상 기업의 비용 지출이 느는 대목에서 항상 거기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번에 마지막 개정되던 날도 그 경영자 대표들이 찾아와서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회사 다 지금 망하게 하려고 이러냐 지금. 근데 국회 그때 가 계셨지만 이런 역학 구조가 있습니다. 위험의 예절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 조치들이 필요한데 친기업적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주류가 아직도 입법부와 행정부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핵심 조항들이 빠져 있고 후퇴됐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다 이렇게.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건 정말 인권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개발기구가 23년 동안 산업재해 통계를 냈는데요. 21년 동안 사망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2015년 통계를 볼 때 그 한국의 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보다 자기 업무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25배가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근데 보통 산업재해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건설업, 제조업 노동자들의 문제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55명이다. 계속 노동부가 이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만 포함된 통계고 사무직 노동자에 많이 발생하는 과로사,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직업성재를 포함시키면 작년에 사망한 노동자가 2,020명이에요. 그리고 19년 동안 통계를 보면요. 평균 2,300명이 사망합니다. 1년에. 오늘도 6명, 7명이 사망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노동자 이렇게 안 죽거든요. 지금 용단을 내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죠, 이게.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나라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200개 넘는 나라 중에 12번째로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마땅히 지출해야 될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개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불감증을 넘어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걸맞는 안전도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산업재해율이 세계 OECD 가운데 1위이기도 하고요. 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친기업 노선을 계속 걸어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뵀었죠. 네. 그때는 어쨌든 약속을 하신 걸로 이렇게 됐는데 물론 대통령 혼자 뭐 입법부를 자주지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국에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높았을 때 2년 전에 힘을 갖고 조금 더 실천을 했어야 되지 않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때 그거를 부탁하려고 갔고 그래서 국민의 그분께서 그때 발표하신 게 이렇게 저처럼 유가족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그 후에 뭐 2020년까지인가 그때까지 절반으로 산업재해 줄이겠다고 예, 하셨는데 지금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통과시킨 법인데 저는 그 법이 너무 협소하게 통과돼 갖고 이런 죽음들을 하나도 막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예. 왜냐하면 구의역 김군이나 용균이나 또 산업재해 많이 나는 그 건설업, 조선소 이런 데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정말 많이 나는데 네.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 거의 없는
그렇게 좀 통과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죽음을 막으려면 외국처럼 영국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데처럼 노동 선진국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죽음 막으려고 기업 살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현저하게 죽음을 막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지 이런 죽음을 막겠다 싶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두 가지를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산안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개정과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만 실질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핵심 조항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비한 것에 그쳤다 이렇게 현재까지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요. 예. 올해 5월 달에 그 재활용품 처리 공장에서 파쇄기에 말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가 있잖아요. 김재순 씨. 근데 그 회사가 6년 전에 노동자 사망 소가가 발생했는데 그때 벌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영국은 기업살인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회사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땐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는 거거든요. 2007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 법이 도입되는데 2011년에는 이튼앤 코츠월드 홀딩 사건 때 기업 연 매출액의 25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모바일 스위퍼치 사건 때에는 회사 총 자산의 15배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지만 이 법 도입되는데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예. 지금 말씀하신 영국의 그런 조치들이 입법부의 입법 제정을 통해서 마련이 지금 됐기 우리가 때문에 추진하는 중대기업처벌법이나 예.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조항을 높이자는 게 바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법에 비하면 이건 사실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짚어주시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고 다 이야기하고 뭔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자고 했지만 도급을 금지시킨 업종도 굉장히 협소하고 예. 나머지 일부는 도급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지만 승인받는 케이스도 예외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자 한다면 도급은 언제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조차도 사내 도급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속적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자급중지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쓰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하다면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되고 예. 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 권리가 지금은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이 내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고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번에.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실제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중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하지만 원청업체 의무 명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아직 안 돼 정도가 있고요. 있고 원청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일정하게 회사 내에서 어떤 안전 조치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무적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공유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있긴 한데요. 예. 사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문제지 실제 이 대표이사가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보다 밑선인 나의 관리자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만 해버리면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의 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산안법을 개정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들은 사실 많이 빠진 거죠. 하한선도 실제 도입되지 못했고. 예. 당시에 국회까지 가서 주요 당을 또 방문하셨었죠? 네, 3일 동안 국회를 다녔는데 정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뭔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날마다 그게 되게 기복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축 처져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다시 힘내서 가고 그러다가 3일 마지막 날에 그 소위가 열렸는데 저희는 못 들어가고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기자들하고 저하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진행이 미진한 것 같아서 밖에 이제 제가 기자들이 있어서 마이크 달락해갖고 안에 들리라고 막 소리쳤어요.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지 이 법을 통과시킬 거냐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지나니까 이미자 의원이 나오셔갖고 법 통과될 거라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그 현장에서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받고 왜 거기 갔냐면 누가 이 법을 막는지 예.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 원청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과 노동자 사망사고 시 이 처벌 조항은 강화가 됐습니다만 노동계에서 원하는 그리고 일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항들은 빠져 있는 상태로 그나마 통과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기업살인법이라는 말이 이제 살인이 들어가서 굉장히 과격해 보인다. 그러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보자 그랬는데 19대, 20대 때 안 되다가 21대 국회 와서도 제정이 안 되고 있죠, 교수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어떤 걸 담아야 된다고 일단 보시는지요? 그것도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예. 지금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렇게 수위가 높지가 않아요. 보면 3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3년 이상, 5억 원 이하. 예. 이게 얼마나 적습니까? 불만이시잖아 지금. 부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라는 건 1년도 될 수 있고 지금 막 6개월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에는 10억 원 정도의 벌금 부과하도록 하고 회사 내에 심각한 그런 문화가 있을 경우에는 연매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자. 요 정도 법안입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은. 예. 네. 근데 이걸 정부가 전폭적으로 이걸 우리가 밀어붙이겠어. 이 약속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이제 노동계보다는 산업계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부처의 힘이 지금 예. 강해서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야,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는 우리가 표를 지지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시민의 정서가 형성되기 전에는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상한 게요, 교수님. 정규직 비정규직 합치면 800만 노동자, 1000만 노동자 그러고 가족까지 합치면 1500만 넘어서 유권자들이 많으신데 예. 얼핏 보면 경총과 전경련은 대표들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인 예.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되는 사실 그게 그 존재 배반하는 의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동자이면서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 예. 근데 한국은 이게 근대와 역사가 다른 나라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한 식민지 40년대 분단이 70년 정도 있었고 그 와중에 군사 정부가 30년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산업사회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노동자가 희생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경영에 너무 지금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고비용, 고효율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구의역 사건 이후에 서울 지하철 공사가 418명을 직고용 정규직화했어요. 하청에서 없애버리고. 예. 이건 서울시 산하 기업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물론 비용은 좀 증가하죠. 3년 지난 뒤에 어떤 효과가 생겼냐 하면 스크린도 고장 건수 담당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했더니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담당할 때는 1년에 한 2만 건 정도의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걸 정규직하니까 3년 뒤에 3,500건 정도 줄어든 거죠. 이건 사실 당연한 성과인데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해요. 극대화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니까 고장 건수가 줄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산업재 건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스크린도 사망 사건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잖아요. 비정규직이 수리업무를 담당한 노선에서만 3건이 발생했어요. 정규직이 담당한 노선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하청 구도가 다단계로 이제 첩이 쌓여 있는 업종부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건설업이 그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종인데 그 이유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단계와 같은 원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100%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하청 구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하청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큰 과제가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위험한 작업 외주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게 아직은 미진하다. 근데 지금 이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으신지요? 당론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헷갈려요, 사실은. 당론으로 입장을 정한다. 뭐 그렇죠. 이런. 뭐 그런 발표도 했다가 다음에는 뭐 위원회별로 알아서 위원들이 선택하시라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도 저희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의 당론이 뭐냐 도대체. 당론을 결정하라라고 저희는 사실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애초에는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봐서는 정말 할 생각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고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표를 보잖아요. 저희는 충분히 이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저희가 10만 명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동의 청원을 했잖아요. 사실 이 10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25일 만에 9월 22일 날 완료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오늘 12월 2일 법사위에서 이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법인지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공청회가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이 빨리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했고 노동 쪽을 등한시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경총이라든가 이 경제계에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경총은 반대했다고 그렇죠, 입장을 내셨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일각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으니 입장은 이해하나 그렇게 되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제활동 위축된다. 조금 속도 조절하자.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그런 생각도 있으실까 봐. 어머님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정말 최우선으로 정말 막아야 될 그 생명을 지킬 국가가 나서야 되고 국회가 나서야 되고 이거에 이견이 있는 경총이나 재계 쪽은 정말 자기네들 입장만 생각하고 이 죽음을 계속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막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계속 죽이겠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 막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음에 그 국민들이 제대로 좀 보고 다음 표를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수십조 원을 넘을 정도, 수백조 원을 넘는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산업 일터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을 쓰기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 입장을 중시하는 시청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주장을 하면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치적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때 군사정부와 싸울 때에는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그런 민주화운동의 견인차 역할도 담당했었다. 이런 시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외환위기입니다. 예.
외환위기 때 너무 기업이 어렵다 하니까 우선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정서가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진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모든 인륜 도덕 가치에 군림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걸 사회 심리학자들은 경제 염려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 진상 규명에 매달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염려증의 증상이고 그러한 협박에 부안해동하는 청년들이 가족을 잃고 단식 농성하는 유가족 앞에서 그 즉석식품 먹으면서 폭식 투쟁을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측면에서 비용을 절약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그건 상수죠. 항상 변하지 않는 조건인데 우리나라가 노동 비용을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그러니까 해오셨고. 지금 그 대통령이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너무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어떤 젊은이가 SNS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요. 경제 이 KXS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에서 기억에도 한국 경제가 호황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염려하느라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제는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강조하는 것처럼 노동자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저는 이런 그것과 생각하는 함께 이 사회에서 기업의 존재의 가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 활동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 조건하에서 그래도 더욱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산업 현장의 그 예방책, 대책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되니까요.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어떤 걸 꼭 말씀하고 싶으신지. 지금 상황에 꼭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국 사회만큼 다치고 죽고 병드는 것이 감춰지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실제 금액을 기업으로부터 다시 환수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70억에 가깝습니다. 그것처럼 조금이라도 다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프고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만큼의 기업에서의 분위기와 제도와 예. 사회에서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사실 주어져야만 이 감춰지는 다치고 죽고 하는 이 산재가 감춰지지 않아야만 좀 더 개선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서 그것이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 방송되는 6일부터 12일까지가 고 김용균 추모 기간입니다. 어떤 추모 행사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지 어머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균이의 사고는 그냥 단순하게 용균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특조위에서 나왔는데요. 그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했고 또 원하청이 분리돼 있는 데다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상황에서 그 안전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용균이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죽음들을 이렇게 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용균이처럼 본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벌금 기업의 벌금조차도 평균 432만 원 꼴로 이렇게 그냥 한 사람 죽으면 이 돈만 기업이 내면은 아무 제재를 안 받고 또 계속 죽여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계속 이 죽음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6일부터 12일 동안 이 추모 주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 6일날 마석에서 추모제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힘들을 모아내는 주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12일 날 10만의 바람, 이 10만의 바람은 이 국민 동의 청원을 하셨던 그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바람을 모아서
모두의 행동을 하자. 그것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이제 용균이가 다음에 갈 때는 그 법을 저희가 갖다 주면서 예.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좀 더 한 발을 나갈 수 있도록 이 2주기를 보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세 분의 절절한 말씀 잘 전달이 됐을 걸로. 저는 봅니다.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호응이 아주 많아야지만 이 법이 제대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는 국민들의 얼마나 열과성을 다하는지 그거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법 만드는데 국민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OECD 경제 성장률 1위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면에는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터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